저 소개받은 문정근입니다. 그 제목을 뭐라고 지을까 좀 생각을 하다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보다 좋은 제목이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obsolete. 그러니까 결국 AI 시대에 의사가 없어질 건가? 근데 이게 뭐 전 궁극적으로는 없어질 것 같은데 여기 이 말을 붙이면은 조금 할만하죠. 15년 내로 이렇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달 전에 그 성기철 교수님한테 메일을 받았습니다. 동계 학술대에 강의를 부탁한다. 그래서 이 분야의 정통한 선생님한테 30분을 얘기를 하게 하고 또 여기 이제 전기현 교수님이 연구 많이 하시는데 의사의 역할이 축소된다라고 강의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의사의 역할과 자긍심은 충분히 보존될 것이다. 보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이거 좀 억울하니까 제가 15분 강의를 할당받았는데 저 20분 얘기하겠습니다. 도중에 자르지 말아주세요. 제가 성기철 교수님하고 조금만 더 친분이 있었어도 제가 디클라인 하고 싶었는데 제가 성기철 교수님은 제가 인사는 깍듯이 드리지만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꺼이 21세기 러다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시대 때 기계를 부수는 노동자의 마음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제를 반박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더 많은 인포메이션을 가지면 더 진실에 가까워지는가. 우리가 지금 AI, 특히 랭귀지 베이스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인포메이션을 사람보다 처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 더 많은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더 잘 프로세스하고 거기서 어떤 패턴을 찾아내는 거. 이건 AI가 사람보다 우월한 지 이미 몇 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반박하고 싶지는 않은데 결국 이 AI가 학습하는 인포메이션도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그럼 이 수많은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더 진실에 가까워지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하고 두 번째는 AI가 당연히 효율적입니다. 비용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시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efficiency라고 하는 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eternal virtue, 즉 궁극의 선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결국 AI가 절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럼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진실에 더 가까워지는가? 여기가 true일까요? false일까요? 역사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증거를 우리는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퀘이사이 사이언스도 그렇고요. 수도 사이언티스트도 그렇고 심지어는 이런 이상한 사람들 말고 그 당시 최고 학자의 역대 필생의 역작 그런 논문들도 시간이 지나면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인류는 문명이 이제 확립되면서부터 항상 정보를 모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그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를 정복한 다음에 만든 이 도서관이라고 합니다. 이 도서관은 이미 다 부서졌어요. 몇 차례에 걸쳐서 파괴가 돼서 지금은 이미 없습니다. 근데 만일에 이게 지금도 남아 있다면 저는 여행은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사진 한 장 찍고 혹시 여기에 메디슨이라는 섹션이 있으면 가서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당대 최고의 의사들이 우리 인체에 대해서 그리고 병리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질문을 바꿔서 그럼 여기 나오는 그 당시 최고의 의학 지식을 지금 제가 환자를 보면서 쓸 거냐? 전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흥미거리일 뿐이지 인포메이션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있었던 그 수많은 파피루스나 이런 정보들은 인간들한테 별로 필요가 없는 정보예요. 심지어는 없는 게 나은 정보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요. 이분이 이제 서 프란시스 골튼이라고 해서 굉장히 위대한 학자인데 문제적인 인물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분이 우생학을 창시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그 영국이 전 세계 학문을 주도하던 시절에 그 굉장히 유명한 바이올로지스트였어요. 이분 직업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폴리매스. 이건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은 박학가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일을 아는 사람. 이라는 게 본인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대단하신 분이죠. 이분이 유지닉스를 만들었는데 이 우생학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인종이 다른 인종보다 우월하다는 인포메이션을 자꾸 모으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불과 100년 전 얘기예요. 이 우생학자의 사무실 한번 보십시오. 잘 차려입은 백인 비서들이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고 인포메이션을 이렇게 잔뜩 만들어놨습니다. 아마도 여기 있는 책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바이오 엔지니어링의 최고의 지식들일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 지식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그 혀로요. 앞니빨 안쪽 좀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만져보시면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죠. 다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선생님들 여기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근데 백인들은 그렇게 안 생겼어요. 백인들은 여기가 판판합니다.
그래서 이 백인들은 자기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걸 비정상이라고 해서 shovel shaped incis라고 얘기를 했어요. 삽 모양 압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과학적인 그냥 뭐 유전적인 변이다라고 끝나면 좋은데 이거를 이렇게 한번 얘기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진화가 잘 돼 있고 문명화된 백인들은 이빨이 이렇게 생겼지만 그 토인들,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이빨이 이렇게 생겼더라. 이거 되게 재밌다. 동족 끝으로 갔더니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사람들도 이빨이 다 이렇게 생겼더라. 라고 해석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과학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럼 원숭이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원숭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생학은 뭐냐면 백인들 말고 다른 인종들은 진화가 덜 됐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우생학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인포메이션들 모아왔습니다. 이게 사람 이빨이거든요. 이게 돌아가신 분의 사체에서 얻은 건지 아니면 생 이빨을 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생학자들은 이렇게 사람 앞니빨만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패턴을 10가지 이상으로 나누고 이거를 유인원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인종이 더 진화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걸 따지던 학문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인포메이션을 제너레이션 하셨고 그분 중에 한 분이 이분입니다. 체코계 미국인이라서 제가 잘 못 읽겠는데 아마 알레스 허드릴리츠카 뭐 이렇게 읽을 것 같아요. 이분이 우생학의 태두였었고 이분은 아주 뭐 그 학문계에서 배척된 분은 아닌데 이분이 쓴 논문이 실제로 있어요. 아마 어떤 챗GPT나 이런 것들은 이거 학습했을 겁니다. 제가 구글에 가서 클릭 몇 번만 하면 찾을 수 있는 논문이니까요. 여기 보면은 중대한 논문 하나 쓰셨죠. 이거 100년도 안 된 논문이에요. Shovel shaped teeth. 아까 방금 보셨던 삽 모양 이빨이라는 거죠.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기가 봤더니 아메리칸 인디안에서는 아주 이 앞니빨이 이상하게 생겼더라. 그러니까 자기의 발견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백인들한테는 없는 현상이다. 그런데 여기 또 흑인을 넣어놨어요. 근데 이 당시 최고 학자가 논문에다가 이 니그로라는 단어를 쓸 수 있던 시절이에요. 니그로를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검둥이라는 표현밖에 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치 중립적이지 않은 단어를 쓰는 논문을 가능했던 게 불과 100년 전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더 나가서 보면은 옐로우 브라운 피플, 그러니까 약간 사람하고 유인원 사이로 봤겠죠. 예를 들어서 말레이나 몽골리안이나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 또 이빨이 이렇게 생겼더라. 그래서 쭉 논문을 씁니다. 제가 논문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400쪽이 넘어요. 맨 마지막에 이런 가설을 제시를 해요. 방금 같은 이런 삽니빨은 훨씬 물리적으로 강하다. 그러니까 조리되지 않은 야생 상태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빨이다. 따라서 진화가 될수록 이런 건 없어지게 돼 있다. 마던 칼치드 화이트맨에서는 이거는 거의 없어진 유전적인 형질이라는 거죠. 근데 또 웃기는 거는 이집션은 또 자기네 쪽으로 칩니다. 백인이 아닌데도 여기는 cultured branches of white, 그러니까 백인의 일부 계열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도 이런 이빨이 안 보이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고 따라서 더 지나가는 백인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확실하다. 이게 이제 우생학입니다. 똑같은 거를 일본 사람들이 배워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조상들의 여기 앞에 번호표 달린 거 보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을 표본으로 해가지고요. 어떤 조사를 했느냐? 머리둘레를 쟀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 머리둘레보다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둘레가 작으니까 조선인들은 지능이 열등하다라고 주장하는 논문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못생겼는지에 대한 논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 우리는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게 되게 좀 슬픈 일이죠. 그래서 이 일본 우생학자들은 당대 최고의 의사들이 연구를 했었는데 결국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거예요.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보다 우월하고 따라서 한국에 대한 식민 지배가 정당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우생학은 더 이상 학문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거는 버젓이 인포메이션으로 인류의 지식 발달의 일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죠? 제가 76년생인데 제가 국민학교 때 전 매년 이렇게 앉은 키를 쟀었어요. 그때 선생님들이 제 앉은 키를 재가지고 계속해서 기록해 두시던 기록이 납니다. 근데 저는 의사로 25년 살고 있지만 의학을 환자를 볼 때 앉은 키라는 파라미터를 쓴 적은 없어요. 키는 씁니다. 키는 여러 가지 의학 정보를 쓰는데 앉은 키를 쓴 적이 없어요. 이 앉은 키가 뭘까? 이게 우생학의 잔재예요. 그래서 일본 당시 의사들이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사람이 키가 같을 때 앉은 키가 크다는 거는 장기가 더 크다는 뜻이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심장도 크고 폐도 크고 간도 크고 그러니까 훨씬 우생하고 따라서 더 좋은 군사 자원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앉은 키를 크게 인종을 개량해야 된다라는 그런 식민 지배 잔재예요. 이게 불과 저희도 자료를 듣지 않았던 거죠. 이런 우생학적인 관점에서 아마 제 앉은 키 데이터 어딘가에는 다 저장돼 있고 어떤 LLM은 아마 학습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들. 그런데 미국은 안 그럴 것 같죠. 미국도 현재 천문학자, 에스트로노머보다 점성술학자, 에스트랄로지스트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어떤 그 천문학 논문보다 많은 인포메이션을 제너레이션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그 둘 사이에 구분이 까리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1600년대에 지어진 그리니치 천문대입니다. 이거는 천문학이라고 다 동의하시죠? 그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 첨성대는 천문학인가요? 점성술학인가요? 우리가 물론 선전할 때는 동양 최고의 천문대라고 하지만 실제로 했던 일은 애스트랄로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도 까리한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AI한테 이걸 맡겨놨을 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자들 물리학회 홈페이지 한번 가봤어요. 여기 봤더니 회원이 18,000명이랍니다. 그런데 이게 뭔 줄 아세요? 경천신명에 이게 옛날 이름으로 한국무당협회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30만이에요. 그러니까 물리학자보다 무당이 더 많은 사회예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인포메이션을 제너레이션하고 있어요. 실제로 등록돼 있는 무속인 수가 10,00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세금이 내는 사람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많죠. 10배가 많을지 20배가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점을 안 봐서 모르겠지만 점 볼 때 현금으로 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은 인포메이션을 냅니다. 기자분들도 와 계시지만 매일경제처럼 이렇게 과학적이 되는 여기에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올리잖아요. 이거 다 인포메이션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성기철 교수님한테 메일 받은 날 제 운세 한번 볼게요. 제가 용띠입니다. 놀랄만한 제안에 악수부터 해보자. 아니, 그래서 제가 수락은 했는데 안 하는 게 낫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인포메이션이 정크인 경우가 많아요. 이런 가비지 인포메이션에서 장미꽃을 피워내는데 특히 의학적인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의사가 해야 될 일이 좀 남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일단 첫 번째 파트를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그럼 efficiency, 우리가 이런 효능이라는 것을 정말 이터널 선으로 봐야 되느냐? 아직 그러면 안 된다라는 증거가 또 꽤 있습니다. 이 Foreign Affairs라는 게 우리로 말하면 NEJM 같은 논문이고 정치, 경제, 외교, 군사 논문입니다. 여기 이제 Foreign Affairs라는 거에 작년에 이런 아티클이 실렸어요. 군사적으로 AI를 믿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특히 LLM 같은 경우에 bad decision을 만드는데 얘 때문에 이 핵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서 제가 조금만 각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원래 저는 이제 군대에 한 20년 전에 갔다 왔는데 군대에서 원래 이런 시뮬레이션을 많이 합니다. 여기 뭐 기자님들도 미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이 뭐냐면 이제 군대 가면은 이렇게 그냥 실제 훈련이 아니라 컴퓨터로 하는 거예요. 뭐 이 부대를 어디로 옮기고 어떻게 해서. 그래서 제가 조금만 각색해서 말씀드리면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 러시아를 전쟁을 해서 이겨봐라라고 하는 조건을 제시하는데 딱 하나, 핵폭탄은 인간이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핵을 쓸 때는 허락받고 쓰라고. 그랬더니 이 AI가 어떻게 하느냐면 이 헤드쿼터를 폭격해버리고 핵을 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훨씬 전쟁이 쉽게 끝나니까요. 그래서 너 핵 쓰지 말라 그랬잖냐. 근데 핵은 내가 통제한다 그랬잖아. 그랬더니 아니 너 죽이지 말라면 안 했잖아.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하나 더 써요. 그럼 핵폭탄 쓸 때는 우리 편 폭격하지 말고 내가 통제한다라고 했더니 우리 편 사람은 안 죽이는데 그 대신에 통신 장비를 다 폭격해버려요. 통제력을 상실시킨 다음에 핵을 또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결정이 내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에피션시가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뒀을 때 이런 엉뚱한 일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이 에피션시가 반드시 벌추는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의학으로 넘어오면 다음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안젤리나 졸리가 한 15년 전에 BRCA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마스텍토미를 했었어요. 이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었습니다. 그때 뉴욕타임스에 이제 안젤리나 졸리도 기고하면서 같이 논쟁에 동참을 해요.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가 병이 생기지 않는 인체를 절단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는 의사로서 이 인체에 대해서는 최고의 존경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병이 있는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절단하는 건 가능한 일이지만 병이 없는 신체를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잘라버릴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죠.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은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사각턱 수술한 사람들 성형외과사들이 해놓은 거예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각턱 환자는 뼈 조각을 남긴다. 이걸 전시를 해놨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이게 굉장히 재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써놨을 겁니다. 심지어는 이걸 광고탑을 만들어서 실제로 전시를 합니다.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떠나서 이런 식으로 의사들도 윤리의식이 굉장히 천박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보세요. 이런 식의 효율성과 천박한 윤리의식이 결합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제 어느 코 수술하는 성형외과에서 이렇게 코 전시해 놓은 거거든요. 임진왜란 때 외병들이 우리나라 조상들이 코를 베어가지고 교토로 가서 이런 코 무덤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전공을 계산할 때 원래 목을 베어가야 되는데 너무 무거우니까 그냥 이펙티브하고 이피션트하게 코만 베어와라. 그 숫자 세 가지고 상을 주겠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교토에 가면 이런 코 무덤이 있습니다. 천박한 윤리의식과 에피션시가 만나면은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AI는 이모션이 없잖아요, literally.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거냐? 다음과 같은 딜레마가 발생을 해요. efficiency가 때로는 굉장히 잔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콜론 캔서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콜론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브레스트 캔서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메스텍토미를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동의를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유전자 가인 하잖아요. 진 에디팅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없으시죠? 그럼 유전자는 잘라도 되고 유방은 자르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은 윤리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아서 따라서 아직도 의사가들이 여기에는 개입을 해야 된다. 아무리 AI가 천없이 발전해도 의사들이 할 일이 아직 남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AI가 supreme being, 그러니까 최고의 절대자가 될 것인가. 근데 이게 다른 건 몰라도 발전은 하겠지만 수학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인터넷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어릴 때만 해도 세상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백과사전을 찾아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찾아보고 많이 놀았었는데 그 중에 제가 어느 날 수에 대해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수. 근데 수에 대해서 우리나라 이제 만진법을 쓰니까 단위가 이렇게 나와요. 경제신문 기자님도 계신 것 같은데 경까지는 쓰시지만 해는 잘 안 쓰시죠? 숫자 단위로. 근데 쭉 나보면 이렇게 쭉쭉쭉 가다가 조금 재밌는 단위들이 나와요. 항하사, 뭐 아승기, 나유타, 불가사의. 저는 이 항하사라는 게 굉장히 눈에 들어와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런 수의 단위가 있다는 것. 10의 52승을 우리말로 항하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항하사라는 게 뭐냐면 이 항하가 겐지스강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용어인데 이 강가, 윈도우음식점 강가 있잖아요. 이게 겐지스강인데 이 여기에 있는 이 모래알의 수만큼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생각했던 정말 많은 큰 수를 항하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실제 항하사 여기 있는 모래는 숫자 항하사보다 훨씬 적어요. 10의 52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추정하기로 지구에 있는 전체 원자 수가 10의 50승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밖에 안 되니까 실제로 항하사는 항하사보다 훨씬 적은 거죠. 근데 만일에 AI가 절대자가 된다면 전 이거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기 만일 한강에 있는 모래 한 톨을 항아에다 뿌립니다. 그거 찾아낼 수 있으면 제가 인정할게요. 그거 찾아낼 수 있으면. 근데 이런 계산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는 일입니다. 아까 이제 바둑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바둑 얘기 잠깐만 하면 일본의 후지사와 히데요키라고 이분이 바둑의 성인으로 추앙받던 분이에요. 굉장히 기인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기자분이 재밌는 질문을 하나 해요. 만일에 당신이 바둑의 신하고 바둑을 두면 몇 점 깔고 두면 이길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재밌게 3개 깔고 두면 내가 이길 수 있다. 라고 이제 한참 인터뷰를 하다가 나중에 잠깐 그러더니 만일에 목숨을 걸고 두라 그러면 4점 깔고 두겠다. 근데 이 바둑의 4점이 수학적으로만 계산해봐도 몇 천만 배 혹은 몇 백억 배입니다. 계산으로 해보면.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가능성을 통제하는 수준의 차이가 아마도 신과 인간의 차이일 거다라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바둑이라는 게 얼마나 오묘하냐면요. 여기 이제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19개예요. 여기 이제 하나하나 점을 맞으면 화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바둑에 있는 전체 이 게임의 가능성을 이렇게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 정도입니다. 19 곱하기 19면은 2 곱하기 10의 170 정도의 가능성이 나와요. 그게 얼마나 많냐? 이만큼이에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냐? 우리가 관측 가능한 온 우주의 원자 수가 10의 80승 정도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전체 원자 수보다 바둑에 있는 가능성 수가 더 커요. 이거를 계산할 수 있는 컴퓨터 아직은 없을 겁니다. 그럼 앞으로 가능할까? 뭐 가능할지 모르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AI가 나와서 잘 계산했다, 완벽하게 계산해서 저한테 가져왔다 치면은 전 이럴 거예요. 그래 잘했다라고 하고 자하고 연필 가지고 줄 하나만 더 그을게 라고 해서 20 곱하기 20을 만들어주면 그 컴퓨터 다운될 겁니다. 만일에 어떤 양자 컴퓨터가 나와서 이걸 계산을 해냈다. 그래? 그럼 쿠팡에서 내가 4개 주문한다 해서 4개 붙여버려요. 그러면은 이거를 돌릴 수 있는 에너지가 지구상에 있을까? 저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수학적으로 AI가 절대자가 된다는 건 좀 어렵습니다. 많이 발전하겠지만 더더구나 큰 문제는 의사들이 AI한테 물어보는 질문의 수준이 너무 낮아요. 죄송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24시간 BP 데이터 주고 내일 아침 혈압이 얼마냐 AI한테 예측해봐라. 뭐 예측하겠죠. 근데 저도 예측해요 그거는. 그리고 AI가 얼마로 예측할지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혈압 자체가 문제가 많은 파라미터인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연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건 롱 퀘스천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AI를 못 따라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그 분자수, 그러니까 원자수가 그 7 곱하기 10이 27승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만일에 진짜 AI가 절대자라면 이 정도는 계산해야 됩니다. 혈압이 아니라 이 모든 파라미터의 바이오피직스하고 바이오케미스트리를 다 분석해서 주어진 순간의 카디악 로드를 저한테 알려줬으면 제가 믿을게요. 그때부터.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저라는 사람이 이 강의 시작할 때와 지금하고 이미 다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계속 숨 쉬었잖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 동안에 탈수도 되고 저의 원자 구조, 분자 구조는 이미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at any given moment에 given person의 어떤 그 파라미터를 계산한다는 게 절대자 수준이 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갈 길이 굉장히 멀다고 생각해요. AI 때문이기도 하고 인간 때문이기도 합니다. AI가 사람보다 우월한 건 맞아요. 하지만 앞으로 의사가 그렇게 쉽게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는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사실이 아닐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적어도 15년 전까지. 그럼 15년을 왜 자꾸 얘기하느냐? 제 정년 퇴임이 15년 남았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괜찮으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